오늘, 네, 저는 우선, 네,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예, 이게 듣는 사람은 좀 천천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우선 계속 소개를 해주셔서 회사 이름은 새로움아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있는 공간을 만드는 주식회사 새로움아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예, 이름은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안나 외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실 계속 귀한 시간 저한테 내주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귀한 시간, 특히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오후는 정말 바쁘고 뭐 주말 앞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간들인데 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1998년부터 이제 국내의 다양한 전시 문화 공간을 늘 새로운 시도를 하며 또 늘 반복적인 작업보다는 뭐 하나라도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는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에 겁내지 않는 전시 전문 기업 새로움아이입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는 저희 최근 연도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다들 혹시 아실까요? 예, 부산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있었던 미래가 그립나요 전시였고요. 이거는 2020년 부산 비엔날레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공평동 유적이라고 약간 유적 발굴하는 곳에서 새로운 유물이 출토된 적이 있어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경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오늘 보실 프로젝트들 중에 따끈따끈한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서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거든요. 6월 30일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일반에게 오픈이 되었는데 그 작업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했던 양력들인데요. 제가 이걸 좀 오기 전에 적다 보니 저희가 꽤나 많은 이제 문화 관련, 전시 관련 사업에 참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박물관, 미술관, 전시, 뭐 영상관, 체험관 이런 것뿐 아니라 뭐 인테리어성의 사업도 사실 진행을 하고요. 예, 여기 보시면 여의도에 뭐 인테리어 공사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작은 전시들까지 아니면 혹은 저희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시의 기획, 설계, 그리고 시공, 구현, 마무리 구현까지 저희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뭐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는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연구 용역에도 좀 참여를 해서 이제 미리 이제 계획을 하시는 단계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뭘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상지처럼 사실 큰 회사는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여준 덕분에 최근 한 3년 동안의 리스트인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맛배기로 저희가 했던 이 앞서 있었던 리스트들 중에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 이제 자세히 프로젝트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편은 다들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부서울역. 지금은 문화역 284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인데요. 코로나 중에는 많은 전시들이 그렇게 오픈이 되지는 사실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작년이었나요? 아니면 중간쯤에 약간 코로나가 약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공예진흥원 측에서 약간 사람들에게 너무 다들 지쳐 있었을 시기잖아요. 사실 정말 전례가 없었던 그런 전염병,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그랬을 시기에 관람객들에게 선물 같은 전시가 되고 싶다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여행의 발견이라는 전시였고요. 약간 뭐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또 이런 여행이라는 이슈를 불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었고요. 또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잠깐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해서 전시가 많이 오픈이 되거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찾아주셨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 같은 경우는 저희 부산에서 가까운 포항에 있는 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포항에 환호공원이라고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큰 다들 아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그걸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10주년 기념일 때
독일에 있는 미술 운동 사조 중에 이제 제로 파운데이션, 제로 무브먼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 첫 번째 전시를 저희 한국에서 가져오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하계 실장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것도 있었고 뭐 잘 얘기가 돼서 그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이제 흔히 말씀들 많이 하시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수주를 했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뭐 공간뿐 아니라 이때는 저희가 직접 düsseldorf에 있는 제로 파운데이션에 가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들여올 건지 또 어떻게 로컬라이징을 할 것인지 뭐 국내로 어떻게 들여올 것인지까지 운송 통관까지도 다 하는 약간 총괄적인 어떻게 보면 설계나 저희 흔히 말하는 전시회사의 일이라기보다는 약간 기획사 같은 일까지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학부 때 전공이 미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했었던 뭐 이브 클라인이라든지 오토피엔의 하인츠막의 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 단계별로 겪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늘 하던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저희가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했었고 또한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회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서서는 약간 공간과 전시 개념이었으면 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이거 같은 경우는 야외 프로젝트죠. 저희가 실내 회사로 알고 있으실 텐데 약간 이런 조형물적인 것도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약간 뻔한 서울보다는 뻔한 서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은 느끼하지만 그런 타이틀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잠실 운동장, 잠실 야구장 그 앞쪽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휴먼 스케일의 구조물을 좀 세웠었고요.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좀 공간에 다소 죽어 있을 만한 공간에 재미를 주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예뻤고 사실 유지를 좀 하고 싶어 했었는데 약간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혹시 한창 그때 태풍 이런 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걷었으면 좋겠다 해서 약 사업을 한 2년 정도 존치했다가 이제 철거가 돼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굉장히 나름 지금의 시기와 맞닥뜨려 보면 뭐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이고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코에서 있었었던 그 한예종의 이종호 교수님 그분 좀 추모 전시 같은 개념의 전시였었고요. 그리고 두 사진 같은 경우는 안양에 있는 김중업 박물관에서 진행했던 공간기억이라는 프로젝트였었는데 이제 전시의 형태였죠. 그래서 다양한 공간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매체를 활용을 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뭐 그런 의미적인 작업이었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독일의 그 제로에 있었던 작품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추모 5주년 전시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근거지였던 안산에서 이 전시는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 동시적으로 서울에서도 곳곳에서 저런 같은 소재의 노란색을 좀 게시를 해서 우리는 세월호를 잊지 않고 추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액티비즘적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올 작업이라서 이 부분은 스킵하기로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그냥 하나의 컷인데요. 여러분들 광화문 하면 교보문고 다들 가보셨죠? 안 가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한테는 약간 뭐 상징적인 곳이죠. 서울의 광화문 하면 교보문고. 뭐 요즘은 굉장히 문고들이 많습니다만 저희 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교보문고는 그냥 서점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 교보문고들도 굉장히 브런치가 많이 생겼고 뭐 여러 가지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런치별로 좀 그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그 컨텐츠들이 뭐 책이라는 것은 같지만 조금씩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광화문 같은 경우는 이런 아트 스페이스라는 작은 공간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강의실만한 것 같아요. 저희 상지건축의 대회실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런 데서 전시를 하나 하고 생각들도 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큐레이터 분께서 굉장히 연구하시고 주제를 뽑으시거나 작가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다 보니 한 2년, 3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연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는 나중에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배급사회라는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안 써봐가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권민호 작가라고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직접 그림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시면서 또 영상과 미디어를 복합하시는 작가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때 마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인전을 하시게 됐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같이 작가분과 협의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지만 사실 이 전시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원효로 용산역 근처에 가면 현대자동차에서 쓰지 않는 정비 공장이 있어요. 이제 그곳을 이제 다른 것으로 바꾸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멈춰 있는 단계의 공장인데 거기서 현대에서 하는 제로원 프로젝트라는 그런 곳들에서 그 약간 아트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좀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이미지는 화려하지만 스피커 회사의 전시였어요. 스피커 회사가 코엑스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조금 표현하고 싶을 때 약간 음악이라는 그 주제 그리고 사실 그 스피커들은 사실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많은 회사여서 약간 이런 아날로그적인 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음악이라는 감성을 좀 일으켜주려고 이런 것들을 넣고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다양한 저희가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공평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원주에서 있었던 그림책 비엔날레 뭐 프로젝트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이 그 서울에 본원이 있지만 파주에 이제 열린형 수장고라고 해서 관람객들한테 자신들의 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픈하려는 시설을 개원을 하신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작은 공간에 보존과학이라는 것들이 사실 유물이라는 걸 저희가 다루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조그만 전시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참여했었어서 그 부분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신암선열공원에 이제 추모 공간에 좀 저희가 그래픽적인 작업을 사실 대구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랑 같이 했었습니다. 아키텍톤이라는 건축사무소랑 같이 진행을 했었었고요. 굉장히 처음에는 좀 추모 공간 그리고 그런 선열공원 이랬을 때는 조금 그냥 그런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건축 쪽에서 굉장히 모던하게 잘 풀어주셔서 모두가 좀 놀랬던 그런 프로젝트였고 이건 작년 말에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대구 읍성을 주제로 했던 대구교육박물관에서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이제 뭐 프로젝트 매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거는 뒤에 조금 나오니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에릭 요한슨이라는 약간 판타지적인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작가의 전시를 저희가 공간을 구성을 했었었는데요. 이것 또한 좀 자세히 나중에 나오니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뭐 다양한 공간들을 지금 해오는 거는 사실 보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사찰에서 저희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하동에 가면 쌍계사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거기에 쌍계 총님의 굉장히 큰 스님이 한 2년 전쯤에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1주년이 됐을 때 약간 작게나마 기념하는 전시 사진전을 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참여를 했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렇게 법당 안에도 약간의 가벽을 해서 큰 스님의 사진들을 조금 전시를 했었고 그 사찰 외부에도 저희가 조금 전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꼭 법당 안에 안 들어오셔도 약간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야외 전시를 같이 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데? 라고 지금쯤 되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안 하는 건 없다고 하고 다양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축가의 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들 사실 저희는 근데 좀 전시나 이런 쪽에 약간 국한이 되어 있다고는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그쪽 카테고리를 저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 기념관, 홍보관, 전시관, 역사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들도 한창 붐이 있었기 때문에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간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알기로는 940여 개의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매번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프로젝트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비중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또한 저희 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요. 디자인 스테이지에서 뭐 조사도 하고, 학예조사 당연히 서브젝트별로 필요한 조사들, 공부라고 하죠. 스터디 공부 저희들도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뭐 유튜브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찾아보고 뭐 논문, 뭐 자료집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우선 공간을 만들기 전에 공부를 충분히 합니다. 그거는 뭐 기획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그리고 그래픽을 담당하는 친구들까지 좀 같이 공부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도 기본 계획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 설계 그리고 저희도 실시 설계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하고서 요즘은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중대재해법도 있었고 또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적인 이슈들이 많아서 이렇게 공정별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뭐 사전 제작, 공장에서 사전 제작을 해서 거의 현장에서는 인스톨레이션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조금 그 공사 방식, 트렌드들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장을 빼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벽은 현장에서 쳐야 되고 수평은 안 맞고 직선도 안 맞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고 또 예를 들어서 DDP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작업은 꼭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설계를 바탕으로 한 시공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런 서류들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기 공무팀 계신가요? 이런 서류들을 굉장히 많이 내죠.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제안서가 20페이지면 회사 서류는 한 160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양한 것들 갖고 있고요. 뭐 이 중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자주는 아닌데 가끔 정리를 해봅니다. 2021년부터 보면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12년 정도부터 작성을 했는데 사실 이게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2014년엔 일이 많지도 않습니다. 2015년도 그렇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이 없고 저희가 놀았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뭐 이때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프로젝트가 좀 컸었어서 일이 줄었고 했지만 제가 학업을 마치고 온 2011년 후반기에 제가 한국에서 들어와서 회사에 조인을 해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사실 굉장히 다들 저뿐만 아니라 팀 멤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굉장히 지금 제가 일부러 좀 많이 적었습니다. 많이 보이려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무시는 못하겠더라고요.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물론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수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열심히 했더니 불러주시는 것들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뭐 2013년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첫 해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았었는데 둘째 해부터는 좀 힘들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지금 22년이 됐고 저희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30일에 대중한테 오픈을 한 서울역사박물관 다들 가보셨죠? 아직 안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게 저도 작년 저희가 9월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실 그 서울의 시내에 가보면 굉장히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뭐 경복궁을 광화문을 기준으로 이쪽에는 고궁이 있고 이쪽에는 민박, 뭐 국현, 저희가 혹 말하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리고 이쪽에는 서울역사박물관, 뭐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일을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10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 이게 박물관마다 다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역사박물관은 아무래도 서울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서울 전시관이라고 해도 그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주어진 공간, 뭐 건물을 계속 지을 수 있는 건 저희가 공간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늘어난 역사를 다시 넣고 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됐고, 이게 저희가 했던 이 작업이 서울역사박물관이 생기고 두 번째로 하는 리모델링이었어요. 처음 개관을 하고 10년이 됐을 때 리모델링을 했었고, 이제 부분은 뭐 개보수 혹은 약간 컨텐츠를 보강하셨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거는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1관은 2021년에 진행을 하셨었고요. 저희는 2, 3, 4존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총 5개의 존으로 되어 있는데요. 1존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서울, 그리고 2존, 3존, 4존은 대한제 개화기부터 이제 저희 흔히 말하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고도 성장하는 서울, 그리고 5존 같은 경우는 지금의 서울을 조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 2, 3, 4존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들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존 같은 경우는 개화기, 대한제국, 뭐 흔히들 저희들 많이 듣던 키워드들이죠. 그때의 공간을 느낌을 좀 주고자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안 움직이기로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가서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아무래도 분위기부터가 조금 어둡고,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저희 다들 배웠죠?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막 핏빛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 하셨어요. 발주처에서. 그래서 이랬던 시기. 그리고 서울 이제 최근에 2020년도까지의 서울의 모습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로 있는 공간을 이렇게 뜯어서 갔다가 했던, 뭐 많이들 가셨었대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청일집이라는 공간이 있었었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했던 작업은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리모델링 해놓으셨던 건데, 저희 사업에서 다 모든 걸 하진 않으셨고요. 이제 몇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청일집 부분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2, 3, 4존이고요.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사진을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해와서 이거 처음 공개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냥 가볍게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그 구간별로 저희가 나타내려고 했는지 이 이미지만으로도 조금 느껴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진들로만 제가 선별을 해봤는데요. 우선 들어가는 입구, 뭐 개항, 대한제국기의 서울이라고 하는 약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입구죠. 전시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뭐 설명되는 뭐 글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세계와 마주하다 아무래도 개화기의 얘기겠죠. 그랬을 때 조금 그 분위기를 공간에 녹여내고자 저희가 좀 노력을 했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랬을 때 다양한 뭐 약간 지금 사실 이 공간의 레퍼런스는 덕수궁의 중명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가서 보기도 하고 이걸 일반 도장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저희 도장 사장님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해보겠다고 하시다가 조금 난색을 표하셔서 나중에는 뭐 스페셜 도장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직접 진행을 했었고요. 뭐 이런 몰딩 하나하나까지도 하나하나까지 따로 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붙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개화기에 이제 저희는 정동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정동 주변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이 있고요. 지금은 예전 같으면 이 모형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설명 패널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션 매핑, 뭐 그것과 연동되는 미디어 키오스크 등까지 해서 계속 이거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만들었던 모형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개보수를 했고요. 뭔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하시려고 박물관에서도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와 또 사실 영상은 또 별도 발주였는데 그 팀과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좀 잘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근대화 시기의 모습들이고요. 뭐 저희들은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쇼케이스, 벽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쇼케이스들과 뭐 유물 보조대 그리고 뭐 전시 그 당시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래픽 패널 그리고 사실은
요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연출을 하는 거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하나만 한 방식, 한 매체로만 표현을 하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점들이 저희는 있고요. 이렇게 쇼케이스 안에서 유물이다 보니까 노출이 되면 안 돼서, 물론 노출이 되면 되는 유물들도 후에 나옵니다만 지금 이런 개화기 시기의 유물 같은 경우는 좀 뭐 보존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밀폐장이라고 하는 벽부형 진열장에 넣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독립신문을 굉장히 크게 해서 제가 아마 요만할 거예요. 저희 많이 쓰는 문 사이즈니까요, 이게. 그랬을 때 독립신문에 들어간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싶다고 하셔서 한번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예전에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어로 되어 있죠. 근데 그거를 요즘 관람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다시 해석을 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당시에 뭐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지들이 재밌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독립신문이라는 걸 저도 전시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었어요. 뭐 매번 지금처럼 뭐 매일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왔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형팀과 함께 좀 제작을 했던 그런 연출물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넘어서 사실 그 사이에 실감 영상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이 아니어서 제가 올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3존으로 넘어가면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핏빛은 아니지만 조금은 억압됐던 약간 컬러링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 해서 연표, 뭐 1904년부터 10년까지의 어떤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연표들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유물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알게 될 조선 총독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가 초등학생 때는 여기 갔었어요. 여기 뭐라 그러죠? 현장학습? 이런 걸로 갔었었고, 사실 가면 되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가면 그냥 뭐 기운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그런 걸 믿는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눌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 학교는 좀 가까웠어서 여기를 자주 갔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담당 학예사 선생님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저희 한국이 이렇게 좀 억눌려 있는, 이 조선 총독부라는 거에 억눌려 있는 거를 표현하고 싶으셔서 이런 걸 좀 연출했었고, 요거는 그때 실제 남아있는 유물입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는 유물이고요. 석재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파노라마 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사실 이거는 그 당시의 사진이고요.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시기에 이 뷰가 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는 재미가 있는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프로젝터가 좀 어두운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3.1운동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공간이라서 여긴 탑골공원, 팔각정을 조금 공간화한 부분이고요. 이 바닥까지도 저희가 좀 연출을 했었는데 지금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대화,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였지만 또 근대화도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화신백화점이라든지 그 당시에 의복들, 그리고 다양한 또 일본의 백화점들이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의 신세계가 뭐 다른 백화점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는 또 뭐 이런 전쟁, 해방 전에 전쟁의 시기를 조금 표현한 공간이 있었었고, 그 시기와 맞물리는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까지가 3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고 저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타이틀, 1945년부터 2010년대까지의 지금 가장 최근의 기간을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약간 아무래도 박물관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서사적으로 펼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담당하시는 학예사 선생님, 그리고 전시를 담당하시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고도로 성장하는 서울의 모습을 조금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공간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낼까 하는 게 저희가 작년 9월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숙제였고, 사실 이게 1월 정도까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3일 빌딩을 표현하자, 어떻게 하자, 여러 가지 뭐 프레임을 흰색으로 해보자, 아니다 너무 팽창된다, 공간이 작다. 왜냐하면 저희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공간을 확장하지는 못했거든요. 주어져 있는 그 바닥 면적에서 사실은 10년을 더 늘어난 역사 콘텐츠를 잘 쪼개서 넣어야 되는 게 저희 과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한테 숙제였는데, 또 종국에는 어떻게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50년대, 60년대 또는 정말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던 거긴 하지만 이런 포크레인,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조금 나타내는 공간을 연출해봤고요. 뒤에는 뭐 흔히 말하는 저희가 PT 아시바? 뭐 PT 아시바라고 하나요? 이것을? 아닌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게 뭐 있지 않나요? 이름이? 요거 아시바? 네네. 이런 것도 연출을 사실은 좀 예전의 박물관이라면 터부시할 소재예요. 사실은 안전성,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시도를 하시려는 박물관의 의지가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이제 아무래도 박물관이라는 공간은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니 이런 학예적인 내용들이 다 서울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전후에는 어떻게 바뀌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유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당시에 사용했었던 안전모 뭐 현판까지도 그리고 지도까지도 이렇게 다 제작이 되어 있었었고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잘못 나와서 좀 에러가 난 부분인데 또 어떻게 적응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돌격건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는 뷰고요. 그 반대쪽 같은 경우는 뭐 영화도 있었죠. 뭐 가자 강남으로 뭐 강남이라는 타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개발되기 전에 강남, 그렇지만 그 강남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한 코너로 아예 만드셨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위에는 영상까지 해서 지금은 예전처럼 그냥 텍스트와 사진, 유물보다는 약간 영상 이런 것들이 조금 조화롭게 되는 게 전시의 트렌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런 영상들, 죄송합니다. 영상들도 같이 어우러졌고 또한 그에 맞는 유물까지도 같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아시바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그 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만들 때 꼭 솔리드한 월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시 공간이라든지 저희 같이 이제 뭔가 작품을 보여주거나 그런 공간에서는 뭔가 이렇게 벽으로만 공간을 구획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요거를 저희가 그때 아시바를 선택했었고 그 뒷면에는 또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그때 지금 여러분들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하는 구로동이 저런 공장 단지가 됐던 뭐 상징적인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공간을 빠져나오면 뭐 이 배우분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회장님하고 이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다양한 광고들, 요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들을 하잖아요, 브랜드가. 근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지면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했던 광고들이 전시로 조금 남아 있었고, 요분은 장미희 씨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공간에는 이제 3호 아파트. 이제 강남에 있었던 되게 기본적인 유닛형의 아파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전에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가셔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떼어 오셨고 그거를 이제 전시에 설치를 했던 거고요. 사실 그 전에는 저쪽 끝에 있었어요. 이 시기가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좀 땡겨와야 돼서 저희가 전시장 안에 아파트를 새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목공팀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연출팀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주거 시설들이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좀 학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의미가 있어서 요거는 거의 전시 오픈 한 이틀 전인가 그때 박물관에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급하게 넣었지만 효과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이었대요. 저희 흔히 거실이라고 말하는 곳, 베란다, 그리고 반대편 아파트도 보이는 뭐 그런 구조였었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긴 스타일의 아파트들이. 네. 제가 건축을 전공하진 않아서 용어가 조금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있는 인터폰들의 전신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부엌. 그리고 안방. 네, 그래서 그 공간을 나오면 저희는 이제 올림픽, 저희 나라가 1988년도에 했던 올림픽들이 큰 주제로 나왔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일집이 이렇게 연출이 돼 있고 안에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뜯어온 어떻게 보면 3호 아파트랑 이것이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왔을 때
아까 저희 잠깐 대화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밀레니엄 서울을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년이 되면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게 되게 지금 생각하면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그날 잘 때 되게 불안하면서 잤어요.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뭘 하지도 않는데 저는 사실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이때 지금 이 공간은 저희가 좀 아무래도 아직 성장하고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공간에 여유를 두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박물관에 제안을 했었고요. 원래는 이런 내용들까지 다 여기에다가 뻑짝뻑짝하게 넣고 싶다고 하시는 걸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현충일에 담당 선생님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제발 공간을 여유 있게 써주세요라고 해서 결과로 좀 절반의 성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됐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2002 모형이라고 불러요. 개관을 할 때 2002년도에 아까 대화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기흥성이라는 지금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건축 모형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모형이고 저희가 그 전에는 바닥에 이 공간쯤에 이제 바닥형으로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는 형식의 전시였는데 이번에 전시를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세워보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게 사실 할 때 제가 사진을 공개할 수 없어서 올리진 않지만 남자 7명이 정말 이거를 저희 뭐라고 하죠? 이 고소 작업 때 제일 큰 사이즈를 2대를 받치고 7분이 정말 다 이렇게 하셔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어요. 사실 2002년도에 이 모형을 만드셨을 때 옮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뒤틀어지지 않게 만드셨을 건데 다행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저희 왈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붙이기는 했었는데 굉장히 잘 된 모형이었고 이게 콜크로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조금 보수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모습을 박물관에서는 좀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셔서 밀레니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때는 정말 핫했죠. 그거에 대한 밀레니엄이라는 그냥 워딩 자체가 굉장히 핫했었기 때문에 하고 지금 이 프로젝션 영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개편이 된 영상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표현하고 싶으셔서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 인대 핸드폰은 굉장히 옛날 겁니다. 이거 다 쓰셨었죠? 이사님, 회장님? 저도 이거 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접었던 거, 이거 썼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전시물을 조금씩 해서 스마트 도시, 문화 도시, 그리고 거대 도시 서울, 이런 식의 챕터별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서울, 변화하고 있는 서울에 대한 내용을 담는 코너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잘 만들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까요? 저희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들을 거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글씨가 제가 좀 작업을 한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네요. 예, 지금 보신 공간들이 2존, 3존, 색깔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존, 그리고 4존이에요. 4존이 굉장히 넓죠. 네, 여기가 청일집까지 표현을 한 거고요. 이런 과정들, 이런 주제별로 저희들도 다 스터디를 하고 그 공간 안에서 내용을 어떻게 쪼갤지, 유물은 또 어떻게 분류를 할지, 이 유물이 순서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여기 보여지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박물관과 저희와 또 연출팀, 그리고 제작팀까지 다 같이 굉장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가 오면서 봤는데 여기 많더라고요. 비슷한 패널들. 네. 저희도 이거 CG 만드는 날까지 계속 돌리고요. 저희 CG 하는 친구가 굉장히 꼼꼼한 친구인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틀린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2존, 3존. 그리고 여기는 실감 영상인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여기. 근데 저희가 한 건 아니라서 제가 약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갖고 오지는 않았고요. 네. CG와 거의 유사하죠. 이 CG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몇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속 바꾸고 제안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3존 아까 이 장면 보셨죠? 4존. 네. 역박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 저희가 역사라는 컨텐츠를 공간 안에 담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따끈따끈하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에 좀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사진을 좀 급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프로젝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부산의
현대모터 스튜디오 부산. 네. 저희가 작년에 요 전시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다들 바쁘셔서 못 가셨나요? 상지건축 너무 바쁜가요? 회장님 이런 건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이제 아무래도 저쪽 F1963 저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처음 가봤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 8월 3일인가 제가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전시는 사실 12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는 제가 8월에 갔지만 사실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하나의 전시가 준비가 되려면 꽤 긴 기간을 사실 준비를 앞서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스테이지, 뭐 계획 스테이지, 사전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이 건물 자체는 굉장히 다들 아시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 있는 건축가 그룹이었어요. 그쪽에서 작업을 했던 작품이었고 저희가 구현을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던 작업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셨던 분도 계실 거고 못 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새롭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시 주제는 이제 전시 타이틀이죠. 예, 미래가 그립나요라는 타이틀이었고 이거는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그런 뭐라고 하죠? 컴피티션? 네. 그거를 해서 약간 디자인 큐레이터들한테 이제 첫 해였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한 명의 위너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기획한 전시를 해주는 게 부상이었던 그런 타입의 전시였어요. 그 작년에는 이제 심소미 큐레이터라는 건축을 전공하고 그리고 예술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학부는 건축이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분하고 저희가 일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것도 비하인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선택되지는 않았었어요. 원래도 처음에 저희도 비딩에 들어갔다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는 심소미 큐레이터를 굉장히 응원을 했고 잘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사실 컴피티션 위닝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내 노력이 뭔가 보상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첫 해였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여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되게 축하를 하면서 저랑 전화를 끊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달 정도 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작업을 해줄 수 없겠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정이 있었죠.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죠? 그때 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욕심이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바로 미팅을 했고 사실 그때 이 큐레이터 분이 프랑스에 사셨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굉장한 코로나 시기였고 이제 여러 가지 타입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종국에는 웃으면서 오픈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많은 이분들은 참여하셨던 작가분들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이 베이징에 계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드로잉 아키텍처 스튜디오라고 해서 다스라고 불렀었는데 그분들의 작업이었고 리트레이싱 뷰로 마넬로 스너하고 건축가분들이 조금 들어오셨었어요. 예를 들어서 피플즈 아키텍처 오피스 같은 분도 그랬었고 약간 미디어 작가와 건축가 그리고 약간 콜렉티브적인 성격의 전시였습니다. 예, 리트레이싱 뷰로의 작업이었었고요. 약간 코로나 시기에 저희 뭐라고 하죠? 반달리즘? 약간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을 너무 세게 해버린 거죠. 부셔버리고 전광판? 저희 같은 경우는 LED에 후렉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들을 부시고 이런 것들을 좀 캡처해서 표현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피플즈 아키텍처 오피스였는데 작가분은 미국에서 오셨고 이 파이프는 중국에서 제작이 돼서 한국을 왔는데 화물연대가 그때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통관도 다 여유 있게 해놓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관공서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하면 약간 밀어줘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협의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오픈을 해야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현대다 보니까 저희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 그때 여기 부산항으로 받았거든요. 중국에서 부산항 앞에 가서 차 받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빼달라고 저희 물건. 이게 총 뭐라고 하죠? 탑차 컨테이너? 예, 그게 한 4개 정도가 왔거든요. 이걸 못 빼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뺐고 작가분이 오셨었고 그때 이 설치는 사실
전문 미술팀, 대한통운 미술팀하고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작가분도 정말 3D 모델 돌려가면서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죠? 안 맞아요. 맞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도 학생 때 막 3D 다이멘셔널을 막 해보면 한 방향은 되지만 두 방향으로 돌리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때 코디네이터 분이 구애나 코디네이터였는데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굉장히 노력해줬어요. 근데 다 잘 했고, 네,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였고, 그 공간을 약간 압도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작가분도, 큐레이터분도, 또 현대차측도 이거를 시도를 해보고 싶어 했던 프로젝트라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한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스튜디오 힉이라는 한국 분이시지만 홍콩에 베이스를 두신 작가분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홍콩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막 화려한 네온 사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고 싶으셨었는데 이게 색깔이 막 변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랬던 프로젝트였었고 위에서 봤을 때 정말 공간을 압도하죠. 이 작품이. 네. 반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두 덩어리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층까지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 F1963을 통과하시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됐던 프로젝트고 사실 이게 약간은 건축적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작가가 건축가였다 보니까 밑에 거울을 설치해서 반사되는 걸로 해서 위에 환경을 보여주시려고 했었는데 뭐 했어요. 네, 했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여기들 다들 아시죠? 굉장히 큰 LED의 스크린이 있는데 이때 이 전시의 일환으로 일상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래픽 스튜디오에서 영상 작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었고, 네. 현대는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그전에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역사 콘텐츠를 했었고 이런 현대무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스타일의 전시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랬던 공간을 저희가 작업을 했었던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다시 저희는 이제 전라도로 가겠습니다. 그 동시에 저희가 동시는 아니고요. 이 현대가 끝나고 바로 맞닥뜨려서 고창에 있는 고인돌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삼시세끼에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삼시세끼에 남주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키 크신 분하고 남자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네네네. 차승원하고 한 분 더 있죠. 네 맞아요. 그분들 나오던 그 시리즈였는데 저는 그거를 사실 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분들이 갔었고 뭐 그랬던 공간인데 이게 2000년대 2010년인가 2012년인가 그때쯤에 오픈을 했는데 잘한 데예요. 잘한 데지만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 굉장히 깨끗하지만 그냥 약간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의지가 있으셨고 군에서도 그리고 고인돌이 사실 되게 저희 나라에서 중요한 그 부분이래요. 그리고 세계유산으로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한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있대요. 이 고창군에. 그래서 그랬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 역시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근데 늘 그래요. 리모델링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서 사업 예산이 약간 한정적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과 집중을 하자. 다 바꾸시겠어요? 다 못 바꾸죠, 당연히. 그랬을 때 뭐 다 바꾸시겠습니까, 선생님?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그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라는 고민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5월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올해 1월에 끝났고요. 한 7개월? 한 9개월 이상 한 거죠. 앞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개관을 했을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을 화이트 무용. 막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막 사람들이 영차 돌을 끕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그 당시에 생활상을 만들어 놓은 디오라마라고 해요. 그런 작업들이 있었었는데 그 뒤에 영상과 이런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요즘 스타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막 이런 저희 흔히 말하는 서스 헤어라인 막 넣어가지고 막 간접 조명도 넣고요. 하면서 했었고 고창이라는 곳이 그 전에는 정말 되게
약간 옛날 스타일로 막 실사에 막 전체 화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로 고창의 관광. 근데 막 보면 없어졌어. 그런 데가 이제 없어요. 막 그런 것도 했었는데 좀 많이 바꿔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네스코 얘기가 있다 보니 사람들한테 세계에 어떤 거성 문화들이 돌과 이런 고인돌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지도 담는 컨텐츠도 있었었고, 또 그런 고창, 굉장히 많은 고인돌을 갖고 있는 고창의 사계절을 찍은 뭐 4K 영상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전시는 이제 에릭 요한슨 전시였습니다. 63 빌딩은 맨 위에 좀 이색적으로 전시 공간을 만드셨어요, 새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런 상업 전시라고 해요. 저희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티켓을 구매를 하셔서 들어가는 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공간을 만드셨고, 사실 이 에릭 요한슨이 한번 저희 나라에 와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별로였네요.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버전 2라고 해서 두 번째 전시를 했던 거고요. 코로나 시기였지만 작가분도 오셨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전시 스타일은 좀 그랬어요. 약간 저희 현실과 사진을 찍으시기도 하고 그것을 또 포토샵 작업을 해서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런 완성품을 만들어 내시는데요. 약간 저희는 포토존을 전시장 곳곳에다 넣고 싶었었고, 이제 기획사 쪽에서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뭐 사진에서는 거울이었겠지만 저희는 아크릴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날씨를 이렇게 표현한 작업인데 좀 재밌기도 하고 약간 직접들 해보시라고 이런 걸 만들어 드렸었는데 몇 달 안 가서 부러졌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없애기로 발주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서 막아드렸고요. 저희 실장님이. 네. 그리고 약간 그래도 타이틀 자체가 비욘드 이미지네이션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런 환상적인 곳으로 떠나게 해주는 그런 통로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요. 또 굉장히 말씀드렸던 대로 건물의 꼭대기다 보니까 그 뷰는 정말 최고의 맛집이다. 그리고 약간 이 공간은 작가의 방이라고 해서 이쪽 한켠에는 작가의 방 스튜디오처럼 저희가 연출을 해드렸었고요. 이렇게 뭐 해시태그들과 함께 있는 공간들도 좀 연출이 들어갔었습니다. 여기 아시죠? 유키즈에서 오셨었어요. 네. 누구더라? 이정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제가 자주 보는 프로라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달과 이제 직접 해보는 작가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그것과 함께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 여담이지만 이 조명이 중국에서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코로나여서 안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국내에서 제작했던 약간 연출인데 뭐 유사하게 해보려고 조금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분들 죄송하고요.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사진이 없어서 이 사진을 했고, 이 친구 저희 직원입니다. 관리부 직원인데 하루 빼줬어요.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래서 요 사진을 연출을 한 건데 뭔가 좀 재밌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냥 풍선으로는 유지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런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고 저희 연출부에서는 그럼 우리 굉장히 예쁘게 해볼까? 라고 하면서 크롬 도장을 했는데 뭐 효과는 괜찮았었고 반응도 좋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 공간으로 아예 가져와 버린 정말 빠져드는 그런 연출도 있었었고요. 네, 이런 전시도 다 이거를 작년 2021년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보통 전시를 하는 회사들, 아까 회장님도 특정 회사를 말씀 주셨었는데 하면은 한 가지 타입들을 하세요. 물론 한 가지를 잘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존중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가만히 못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멤버들 자체가 이거 있는데 해볼까요? 라고 하면 좀 많이들 호응을 해주시는, 그럼 한번 해보죠. 라고. 근데 그게 혼자 힘으로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학생이셨을 때는 팀 프로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팀 작업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힘들게 하시는 분들 다들 계시죠? 근데 또 협력해서 하면 나중에는 또 좋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제 대구라는 이거는 한 도시에 되게 집중된 컨텐츠여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어요. 대구 교육박물관이라는 곳이 되게 도심 쪽에 있었었고요.
이제 대구에 읍성이 있었었는데 왜 이런 읍성이 생겼고 그때 무슨 역할을 했고 뭐를 하고 사람들은 이게 후에 어떻게 생활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조금 이제 담아보려고 했던 전시였었고요. 뭐 영상을 가지고 이제 약간 이런 때는 공간이 굉장히 작았어요. 30평 정도 되는 되게 좁고 긴 공간이었었는데, 네, 그랬었었고, 이런 거를 좀 다양한 이제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같이 했던 영상팀이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었고요. 저희 공간도 그에 맞게끔 연출을 하려고 영상 자체를 예전에는 단일 미디어로 봤다면 저희는 좀 공간과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성곽도 표현하려고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리를 건너 저쪽에 가면 있는 저희 해양박물관. 작년 하반기 전시를 저희가 했었었고, 약간 해양박물관 하면 다들 막 물고기 니모 막 이런 거 다닐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주제는 고지도였어요. 고지도, 옛날 지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봤던 서울역사박물관보다도 훨씬 더 옛날 정말 1700년대 이런 데 가는 거죠. 근데 그 또 지도를 공부해보니 재밌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그런 것들이 그때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을 하는 딱히 발견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때 어떻게 그런 지도라는 걸 통해서 읽고 지형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러는 것들이 사실 그걸 통해서 그거를 전시에 보여주는 거를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데 굉장히 꽤 좋은 유물들이 왔었어요. 굉장히 좋은 유물들이 왔었고 굉장히 크고 약간 귀한 유물들이 왔었던 전시로 기억이 되는데요.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기획 전시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아까 대구 같은 경우는 2,400,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사실 영상을 쏘기도 좋지 않고 이런 투사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5m 굉장히 높은 그 하이츠를 갖고 있고 왜냐하면 굉장히 큰 유물들을 다루신대요.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들어와서 이동이 용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 약간 아트리움 형식을 띠고 있어요. 많이들 부산 분들이면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공간에 다양한 이제 주제는 지도였습니다. 지도들. 여기도 다 지도들이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 지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지도하면 저희는 대동여 지도 알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지도들은 아무래도 좀 예쁘고 그림도 그런 것들이 약간 작게나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표현되어 있는 시기도 저희가 알 수 있었었고 사실 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름에 이거는 저희가 시공을 하진 않았었고요. 저희는 이때는 전시에 디자인만 이제 이 패널이라고 그럴까요? 공간? 이런 아이덴티티를 잡아주고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전시라 조금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건축 사무소도 그렇잖아요. 설계를 하시지만 건설은 또 다른 쪽에서 하듯이 저희가 다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분야에만 한정돼서 저희가 프로젝트에 인볼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해수부 25주년을 기념한 전시였었고요. 좀 약간 소재 자체를 저런 골판지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했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런 이제 공간, 보여주는 전시 이런 것만 했었는데 작년에 좀 좋은 기회가 왔었습니다. 이제 도자 비엔날레를 그때 또 한창 이제 코로나 때 붐이 뭐가 일기 시작했냐면 지금도 메타버스 이런 것까지 넘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 전시가 조금 시작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희 회사에 어떤 이제 본부장님이 다른 사업을 하셨던 거를 보시고 경기 이제 한국도자재단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본인들이 온라인 전시 이제 도자 비엔날레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많은 관람객을 못 받는 상황이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다. 그래서 온라인 전시를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죠. 바로 뛰어갔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이쪽인데 도자재단 이천에 있거든요. 네,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바로 뛰어가서 미팅하고 물론 자신은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했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그때 온라인 전시의 주제는 이제 컬러였어요. 도자기에 한국 도자기도 청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런 타일이 되게 유명해요.
X자에 블루로 돼 있는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터키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코발트 블루라는 이 컬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도자재단에서는 그거를 드러내고 싶으셨고, 그래서 이 색깔을 주제로 굉장히 다양한 뭐 국내 작가들 그리고 예전의 작업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해봤는데 안 돼요. 기간이 끝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하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까지의 사업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20년에 여러분들 제주도에 공백 다들 아시죠? 공백에 저희가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갔죠. 바로 같이 직원들 다 데리고, 사업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제 직원들을 다 데리고 왔던 거예요. 사실 코로나였는데 여행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법을 어기진 않았고 같이 가서 제주도에 그 당시에 막 새로 생겼던 아르떼 뮤지엄이라든지 뭐 스누피 마을, 뭐 빛의 벙커 이런 것도 보고, 이제 공백도 가서 사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 조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국내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주도가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정말 호되게 당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은 다 같이 올라왔고, 저는 다시 한 2주 후에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하는 게 저희 파트였는데, 여러분들 카메라 라이카 다들 아시죠? 굉장히 좋은 카메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해마다 어워드를 하시는데, 그때 한국인이 수상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약간 제주 분이셨나? 아니면 제주도를 주제로 찍으셨나? 그래서 제주도에서 전시를 하는 걸로 했었대요. 근데 비하인드는 서울에 갤러리가 없었다. 여유가 있는 곳이 없었다고 기획자분도 사진작가분이셨는데, 왜 제주도였어요? 라고 했더니 사실은 공간이 없었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공백도 사실 되게 뭐 유명한 것 중에는 뭐 빵도 있고 다 하지만 뭐 BTS 누구의 카페, 누구의 형의 카페인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위치적으로 되게 좋아요.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고 정말 뭐 뷰도 좋고, 또 옛날에 농협 창고였던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의미도 있고 건축적으로도 재미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수상을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갔을 때 저희 전시의 주제는, 저희는 물론 사진전이었고요. 애프터 레인보우라는 타이틀이었고, 굉장히 물질과 비물질이라는 그래픽 스튜디오가 이 메인 타이틀을 디자인을 했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었고 굉장히 강렬했어요. 건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선적인 요소, 굉장히 딱딱 떨어지는 요소에 맞닥뜨리게, 그러면서도 또 유연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울렸던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같이 처음에 답사도 갔었어요. 이 팀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소재가 적합할지 가능할지부터 저희가 꼭 보거든요. 이런 구현을 할 때는. 왜냐면 남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해서 꼭 답사를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그 창고였대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전시고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저희가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받으면 저희가 공간을 약간 조율을 하죠. 저희가 공간을 계획하고 저희가 공간에 어떻게 넣을지를 계획을 보통 합니다. 근데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이 갖고 있는 성격이 세고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에 약간 따라가줘야 되고, 공간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지, 소재부터 방식부터, 그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이 나무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뚫려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소재로 할지, 이런 것까지 기획자하고 기획 단계부터 다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테스트도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 하면 바람이잖아요. 바람에 잘 나붙기는 깃발을 놓고 싶다고. 누가? 라이카가. 했었었고요. 굉장히 이게 그 공백이 유명한 이유는 사실 또 하나가 있죠. 그 로봇. 그 거울이 이렇게 달린 로봇이 움직이는 게 이 공간에 있고, 사실은 인도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공간입니다. 굉장히 바람도 다 슝슝 들어오는 공간이지만 그게 있는 공간이고, 굉장히 여기에는 없군요. 하지만 여기서 찍었군요. 이 창 아시죠? 가면은 꼭 한 장씩 찍고 오시는 포토스팟. 그런 게 있는 거고, 이 캐더크가 28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뭘 붙이면 안 되죠. 왜? 여기는 도끼다시니까요.
도끼다시에 뭘 붙였다 띄면 자죽이 나요. 이거는 저희가 정말 여러 해 동안 많은 걸 트라이를 했었는데 제일 조금 덜 나는 소재를 찾아서 적용을 했었고요. 후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이 굉장히 주는 임팩트가 강했었고 이 굉장히 거칠고 강한 공간의 성격을 조금 완화시켜준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사진이 잘 어울리기도 했었고 근데 물론 큐레이션을 잘 한 거겠죠, 기획자가. 그랬고 저희는 좋은 소재를 선택해주고 어떻게 구현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며 좋겠는가를 저희의 역할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요. 후에 공백에서 굉장히 이제 곧 이것도 또 코로나야.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었었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요. 제 친구 어머님이 가셨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좋아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던 공간이고 잘 돼서 또 하자고 하셨는데 사진이 습해서 다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다 보니 전시 공간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조금 뭔가 보완을 하자라고 아직도 계속 건축가 분께서 보완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었고요. 예, 사진들이 굉장히 셌어요. 굉장히 세고 이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이제 수상을 하셔서 사실 근데 이분은 밖에다 했어 우리가 전시를. 제일 어두운데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날아갔어요 중간에. 다시 갖고 와서 또 보완도 해드리러 몇 번 내려갔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연장도 됐던 것 같아요 전시가 반응이 좋아서.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 21년도에 그리고 22년까지 약간 운이 좋게 저는 부산에 뭐가 없습니다. 부산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2년이 됐었어요 부산의 프로젝트로. 그거에 더 시작은 따로 있지만 2020년도의 시작은 삼진어묵 영도 본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진어묵이 사실 여기 앞에도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고래사 어묵 굉장히 큰 곳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팜 이런 것까지 하시고 부산 하면 어묵이고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어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뭐 사조, 동원 이런 것만 알았지 사실 이런 로컬 브랜드에 대해서 좀 무지했었는데 이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삼진 어묵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해야 되는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주로 다루는 공간하고 조금 벗어났죠. 물론 공백 같은 경우는 카페동과 전시동을 좀 분리됐지만 상업 활동을 하는 곳이었고요. 삼진 어묵은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시지만 어묵이라는 것을 팔아야 되는 공간, 판매를 하셔야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대표님과 회사 측도 좀 뭔가 삼진 어묵이 그동안 해왔던 사실 좀 다른 곳보다 먼저 뭐 이런 어묵 베이커리라는 컨셉을 갖고 시작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보니 뭐 부산역 앞에도 2군데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삼진 어묵이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4월 정도였대 미팅을 했던 것 같고 4월 초에 미팅을 하고 사실 오픈은 8월에 하는 굉장히 초단기 프로젝트였어요. 저희한테는. 그 면적 대비, 공간 대비. 그랬을 때 많이 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으셨고 어떤 브랜드로서의 의미도 보여주고 싶으셨고 하지만 예뻐야 됐고 그리고 그런 히스토리도 담으셨어야 됐었어요. 3대째 해오고 있는 그런 어묵의 대가? 어묵의 가족? 이렇게 한 곳이어서 저희가 공장도 직접 가봤고요. 저쪽에 부산에 저쪽 공항 쪽 그쪽 가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가서 직접 그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약간 다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삼진 같은 경우는 좀 더 탱탱하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본인들이 클린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소비자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저런 약간 연출된 모형이지만 저희가 작동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사실 이런 게 예전에 그 건축 모형 을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떴던 거를 좀 포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약간 아트웍 같은 거를 좀 놓고도 싶어 했었어요. 결국은 이 어묵이라는 것은 생선, 저희 물고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히스토리적인 것도 담고 싶어서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엎었었어요. 많이 막 리바이즈를 했죠. 저희도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왜냐하면 저희는 어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회사 측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했습니다. 특히 판매하는 제품이 냉장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쿡
돼 있는, 요리가 돼 있는 거라서 그런 것의 특성을 저희가 알아야 써야 됐기 때문에 저희도 식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하죠? 부산이 계속 나옵니다. 저희가 2020년, 올해도 부산 비엔날레를 해요. 여러분 이제 지금쯤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부산 비엔날레가 여러 곳에서 열렸어요. 부산 현대미술관, 그리고 지금은 모모스가 생긴 그 영도 창고에서 이 10회였나? 아니 10회였나? 이때는 하여튼 현대미술관, 영도 창고, 그리고 원도심이라고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쪽에 여러 가지 공간, 그리고 상지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쓰시던데 B&K, 예, 그쪽에서도 전시 베뉴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제안 공모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를 했고, 저희가 공간 구현을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들어갔던 작업입니다. 굉장히 이게 11m였어요, 이 벽이. 굉장히 짧은 한 15일 정도 되는 기간 안에 그 세 곳의 스팟, 크게 세 곳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곳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어야 됐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영도 창고. 네, 지금은 이제 없죠. 이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모모스가 되었고요. 여기가 B&K, 여기는 현대미술관. 네. 저희가 작업을 만들어드린 분도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그 영도 창고 안에 폭포를 만드셨어요. 저희 이제 연출팀에서 전담하셔서 이걸 좀 많이 도와드렸죠. 그리고 이런 공간도 저희 목공팀에서 작업을 해주셨고, 이 작품은 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시를 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좀 이런 구조물들이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영상실을 만들어드렸고, 여기도 영상실이었고요. 여기는 바닥에 이제 왁싱 작업을 했었는데, 요거는 재단 측에서 직접 하셨었고, 저희는 이런 집기들 제작해드렸습니다. 여기 벽체랑 이런 연출들 해드렸었고요.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작가들의 작업을 동시에 막 소화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 단기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네,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던 전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조금 베뉴가 바뀐대요. 현대미술관 하시고 영도 부두, 아까 말씀하셨던 제1부두 그쪽에서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들었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포항시립미술관인데 조금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해포 과정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이 못을 하나하나 다 끼웠어요. 근데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독일 가서 배워오진 않았고요. 독일에서 보내주시면 이제 한국에서 그때 독일에서 테크니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제 약간 좀 저희도 이제 그런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데, 작업을 예전에 피카소는 직접 작업을 다 그렸지만 요즘은 뭐 기획을 하고 구현을 하고자 하면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기도 하고, 이제 아트 테크니션이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두 분이 직접 오셨었고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한통운의 미술팀이 있으세요. 그분들하고 이제 독일에서 오신 코디네이터와 함께 한 2주 정도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독일에서 운송이 돼서 오면 다 준비를 했었고요. 네. 작품들은 이렇게 하나씩 다 넘버링이 돼서 오고, 굉장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도 유물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생각보다 타이트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수장고에는 2명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1명이 들어가는 건 사실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왔을 때 다 이거를 컨디션 체크를 통해서 저희가 작업을 풀었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네. 작품이 굉장히 큰 사이즈고, 이게 층고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작동 모형처럼 아트피스지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었고,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선풍기 같지만 그 당시의 미술 작품들이었고, 네, 요것들은 약간 작은 사이즈의 평면 작업과 조형물이 있는 전시, 전체 미술관을 썼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전시였어요. 네, 이런 것들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하는 것들이었고, 네, 여기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밖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독일에서 했던 거를 한국어 버전으로 로컬라이징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명. 하지만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이게 예전 전구여가지고 지금은 사실 이제 백남준 작가의 작업도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맞닥뜨리거든요. 이제 산업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뭐 KC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따로 이제 저기서 구해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앞서서는 그룹의 다양한 전시였으면 지금은 개인 작가의 전시였었습니다. 이게 T4였던 것 같아요. 그 마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가 6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T4? 그리고 여기는 드라마에도 많이 촬영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지 하고 보면 그런 공간이었는데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었고 작가가 트레이싱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한 그런 원도안과 이제 영상 미디어가 함께 들어가는 작업이었는데요. 뭐 개개 작업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것이 좀 의미가 있던 전시였었고 사실 관람객이 약간 참여할 수 있는 전시였어요. 가서 무언가를 읽고 확성기가 있어서 그랬던 전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타이틀 그리고 예 여기에 올라갈 수 있어. 이거 말고 또 따로 단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단에는 원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영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약간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 전시였었죠. 작가분이 이후에 굉장히 잘 되고 계시고 좀 재밌는 거는 이분이 용산에 역사박물관이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작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미술 작가인데 하나의 작품으로 참여하셨었어요. 용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참여를 하셔서 박물관에 작업이 들어가는 일도 있으셨고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궁박물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공평동 유적이라고 작년에 했었던 작업인데요. 이제 재밌는 거는 같은 공간을 저희가 2번, 3번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기획전시실은 이제 박물관별로 대개는 1개 아니면 뭐 많으면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작은 전시를 했었던 일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사례인데요. 제가 굉장히 오래 했네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운드를 가지고 역사를 좀 되짚어보는 전시 컨텐츠였어서 좀 그냥 유물을 보는 전시보다는 유물과 영상과 소리까지 들어보는 전시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뭔가 좀 재밌게 해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요런 거는 타이틀을 저희가 디자인을 하지 않거든요. 홍보물 팀에서 따로 디자인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데 이거를 받고 저희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는 못했는데 요 역자가 레코드판입니다. 돌아가요. 저희 연출부 실장님을 제가 쫄라죠. 실장님 저 돌아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왜? 그래서 역사를 다 맞고 역사는 돌아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요것도 돌리고 싶었는데 카세트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카세트는 그냥 2D로만 했고 요거는 돌려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좀 재밌게 봐주셨었어요. 그게 약간 그냥 살짝 비튼 건데 재밌게 봐주셔서 좋았었고 뭐 소리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막 전시 앞에는 굉장히 큰 스피커를 저희가 연출도 해봤고 네 그리고 소리 창고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뭐 저희 지금은 다 핸드폰으로 음악 듣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MP3도 있었었고 카세트도 있었고 전축도 있었었고 소리 창고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음향 기기들을 전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거와 함께 시대별로 어떤 소리들이 우리 기억 속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시 컨텐츠였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스피커도 있고 이렇게 들어보는 거 있죠. 그리고 안에는 또 소리 극장이라고 해서 원형 극장을 저희가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운드 프루프를 했고요.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 안 될 줄 알았대요. 저희도 안 될 줄 알았고 목수님하고 제가 아직도 일을 하는데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목수님 이거 막아주시고요. 한 번 더 해주시고 이제 원형이 돼야 되니까 요코하판이라고 하죠. 그거 써야 되고 비닐 쳐야 되고 또 하고 안에는 사운드 프루프 페인트를 칠하고 또 겉에까지 한번 흡음을 하려고 막 그런 것들을 저희가 썼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라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때는 재밌게 했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있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가 좀 재밌게 됐었어요. 사실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박물관에서 번외로 이런 것도 좀 하셨어요. 이제 여기가 소리잖아요. 소리가 나오는 곳은 음악도 있지만 TV도 있어서 약간 번외로
TV 센터를 만드셨었어요. 요거까지 저희가 연달아서 작업을 했는데 재밌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람도 있고요. 저희가 했던 컨텐츠가 재미가 있으니 약간 연이어서 같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근데 이제 코로나 직전이어서 2월 28일이 폐관이었는데 한 이틀 빨리 철수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다 저희가 가서 뜯고 하는데 사실 특별전을 하면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가서 뜯고 하면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열심히 뜯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드컵 경기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전시관이 있어요. 사실은 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일을 하면서 알았는데 약간 체육시설에 있는 전시장의 예여서 제가 보여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는 손흥민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아직도 제 핸드폰에 자꾸 손흥민 사진이 떠요. 자료 사진이라 제가 많이 갖고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제 아이폰을 쓰는데 랜덤으로 사진이 손흥민 씨 얼굴이 막 뜹니다. 그래서 뭐 서울 구단이죠. 서울 구단에 대한 코너도 사실 여기 편의점이었는데 뜯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LG 아니고 GS25였는데 그렇게 바꾸셨고 이제 아무래도 뭐 가족 단위들도 오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뭐 유명 축구 선수들하고 키를 재봐라 뭐 이런 재미로 해놓으신 것도 있었었고요. 전시관이라고 해서 막 그 유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흥미적인 요소 그리고 이런 잔디밭도 좀 만드셔서 하셨던 이제 체육시설에 전시관이 들어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시라는 걸 주로 하지만 사실 전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를 해요. 다양한 거 그래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픽도 해야 되고 모형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벽화도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복합문화공간들이 한동안 많이 생겼었고 서울에 노들섬이라는 공간이 생길 무렵에 저희가 전체 사이니지를 계획화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근데 노들섬도 운영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분처럼 젊으신 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분들하고 많이 싸웠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너무 예뻐요. 왜 안 될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로 가져오신 나라가 태국이었어요. 태국은 덥죠. 따뜻하고 항상. 근데 저희 나라는 너무 추워. 겨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외부적인 곳에 넣는 것들이 많아요. 노들섬 같은 경우는. 요놈이 그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를 하고 왜 안 되는지 이제 기후까지도 오는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했었었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들 많이 올라타셔가지고 조금 손상이 된다는 슬픈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이슈가 됐었고 또 매체에도 많이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놀면 뭐하니라든지 그리고 수지가 나왔던 스타트업인가 그런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랬던 공간이라서 저희도 되게 뜨거운 여름날에 힘들게 했지만 재밌게 했던 전시라고 딱히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했던 사이니지 프로젝트. 저희 요거 말고도 서울 혁신파크라든지 좀 몇 가지들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간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스터디를 하고 다 적용을 하면 저희 일의 일부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무중력지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는데 여러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또 번외 해서 작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례 신도시에 있는 위례 스토리박스라고 해서 건축물이 다 생긴 다음에 뭔가 그 컨테이너들이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운영사 측의 의견이 있으셔서 또 갔죠. 가서 일단 같이 한번 보고 뭐가 문제십니까? 그랬더니 뭔가 아이덴티티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좀 드라이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고민을 좀 했어요. 저희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어요.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공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현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를 했을 때 조금 이런 볼드한 스타일의 폰트를 선정을 해주면 어떨까 하고 좀 이런 색상을 오히려 유리라는 소재까지 가져오면 어떨까. 그리고 꼭 사인물이 직사각, 정사각일 필요는 없잖아. 약간 삐뚤게 한번 해볼까? 우리 그렇게 잘하니까? 이러면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미술관들 이제 작업들 했던 거 지금 김영나 작가라고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면서 이런 전시를 하시는데 요 전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를 하세요. 서울 북서울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체주머니라는, 다 아세요? 물체주머니? 안 써보셨어요? 회장님 아시죠? 이사님 아시죠? 저희 때 물체주머니 썼거든요. 근데 요즘 버전의 물체주머니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아이들이 뭐 체험도 해보고 하는, 조금 작가님이 쓰시는 재밌는 것들을 같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드렸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펀한 서울. 그리고 제가 기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전시. 하지만 다 다른 곳의 전시여서 같은 독립운동이라고 해도 이제 공간 따라, 지역 따라 그 표현 방식 그리고 결과물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영화박물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2번의 전시를 했는데 이제 감독을 대상으로 한 전시. 김기영 감독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의미가 있는 감독이어서 조금 뭔가 약간 저희가 좀 과감하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감독의 작업을 하는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정말 그 방을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이 파란 거 해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체는 저희 어머니예요. 상체밖에 사진이 없어서 엄마 좀 서봐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저희가 합성했고, 요 피아노는 저희 과장님이 회사에 파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중에 피아노 아저씨가 가져가셨어요. 전시가 끝나고. 그랬던 김기영 감독의 뭐 하녀, 뭐 화녀, 뭐 여러 가지 시리즈들. 근데 이 공간에 저희가 사실 전시로는 그 전전 전시였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 대중 가요의 주제를 100년사를 다룬 전시였는데 같은 공간에도 다른 주제들의 전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또 재미가 있어요. 아파트라고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공간에 다른 주제의 컨텐츠를 입히는 것이 꽤나 재밌는 일입니다. 네. 그랬고 뭐 해군사관학교, 통영시립미술관 다양한 일들을 했었었고 그거를 그냥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요. 네, 이건 철새 같은 저희가 많이 안 다뤘던 자연.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제 여기 태종대에 저희가 작업을 굉장히 제가 일찍 그러니까 제가 한 15년? 6년? 이때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주의 보감리, 식이고, 네, 여수의 하멜까지, 이지기념관,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작업들 했었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존, 네. 지금 서울의 전체 모형을 볼 수 있는 도시 모형관이고요. 나중에 한번 오시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보다는 저희 선배 기수들이, 저희 회사의 선배 기수들이 한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꼼배 모형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아까 회장님이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건축 모형도 하고 이제 지금은 여러분 다들 CG 쓰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다 조감도, 투시도를 핸드 드로잉을 하셨었어요. 그랬던 것이기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지금의 상암동 경기장 꼼배 모형을 저희가 만들었었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실제로 구현이 됐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밌게 할 거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말미에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 건축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맞닥뜨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셔서 좋은 건축가가 돼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작업하는데 재밌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마구마구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